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언가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배우처럼 말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라는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듯 올라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명상 앱을 다운받아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미 추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진다는 현상이에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는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독특한 존재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들은 종교적 세계관이나 전통적 공동체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농부는 땅을 일구고 장인은 기술을 전수하며 어머니는 생명을 키워냈죠. 각자의 자리에서 우주적 질서의 일부분을 담당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이러한 전통적 의미 구조들이 해체되기 시작해서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단순히 종교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적 의미를 제공해주던 초월적 중거점의 상실을 의미했던 거죠. 이로 인해 현대인은 실존적 공허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이를 아노미 상태라고 명명했어요.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혼재하면서 개인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현상입니다. 현대사회의 높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열풍은 모두 이러한 실존적 방황의 징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적 성취 지향이 혼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예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의식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의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탐구해왔지만 답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의미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에서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큰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느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보람,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긴다는 사명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는 이러한 의미의 원천들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회적 관계는 유동적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존적 질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라며 자신을 탓하곤 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를 존재에 대한 물음이라고 불렀어요.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불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은 모두 이러한 실존적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술가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과학자들은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밝히려는 호기심으로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냈으며, 사회개혁가들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으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들과 건설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제시하고 싶어요. 바로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겨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나 소명을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는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어요.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처음부터 완벽한 플롯이 머릿속에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어떤 우아한 아이디어나 인물에서 시작해서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때로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창작의 핵심이에요.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을 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 과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연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시련들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이를 내러티브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객관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가난한 경험을 나를 강하게 만든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달라져요. 이는 우주적 차원에서 미리 정해진 운명이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주의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의미가 동등하게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욕구와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성장하고 싶은 욕구, 기여하고 싶은 욕구, 자유롭고 싶은 욕구 등은 문화를 초월한 인간의 공통분모예요.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이란 이러한 보편적 인간 욕구들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재즈 연주자가 기본적인 화성 구조 위에서 자신만의 즉흥 연주를 펼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찾아보세요.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동료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등이 모두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셋째,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진행된 종단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예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자체가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넷째,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는 종교적 신앙일 수도 있고 사회적 대의일 수도 있고 예술이나 학문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한다는 느낌입니다. 다섯째, 성장과 학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등의 활동들이 삶에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나 서구 심리학의 현재 순간 인식은 모두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평범해 보이던 일상의 순간들이 갑자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커피의 향기, 아이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대화, 일몰의 아름다움 등이 모두 깊은 만족감과 경이로움을 주는 경험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일상선의 핵심이에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충분히 깊은 통찰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순간,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은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순간에 충분히 열려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영적 수행을 통해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찾아와요. 이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며 이미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축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달라져요.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그 존재를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겨나거든요. 마치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고통과 어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거든요.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고통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성장과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불필요한 고난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돌이켜보면서 그때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켰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어려움은 종종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공감 능력은 타인을 돕고 위로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며 결국 자신의 고통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모든 경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을 조각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듯이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를 조각해서 더 완성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문화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거든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을 위해 진화했어요. 우리의 행복과 건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으며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타인의 눈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특성들,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느끼는 보람과 만족감 등이 모두 자아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성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의미를 추구해야 해요. 가족과의 유대감, 친구들과의 우정, 동료들과의 협력,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이 모두 이런 공동의 의미 창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는 이런 연대의식이 더욱 중요해져요.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선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며 이런 집단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와 보람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도 삶의 중요한 의미 원천이 되어 자신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인류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생각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자신의 존재가 더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런 거대한 사명감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은 선행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이런 삶의 자세를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거창한 목표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도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알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능력, 실패해도 금세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등이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들이에요. 물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책임감도 가져야 하고 현실적인 제약들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성숙한 어른이 될수록 이런 순수함을 의식적으로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영적 전통들이 강조하는 초심의 중요성이에요. 선불교의 초심자의 마음, 기독교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도교의 무의자연 등은 모두 이런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를 가리켜요. 이런 초심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져요. 매일 보던 하늘도, 매일 만나던 사람도, 매일 하던 일도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도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건강, 가족, 친구, 자연, 심지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 모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도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부족한 것에 집중할 때는 항상 불만과 불안이 따라오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는 만족과 평화가 찾아와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줄어들고 면역 기능은 향상됩니다. 즉, 감사는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관계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고 경험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크게 줄어들어요. 오히려 관계의 질, 의미감, 성장감, 기여감 등이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는 현대 소비주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입시키려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예요. 광고들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까워요. 물론 이것이 물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고 건전한 거예요. 단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답은 복잡한 철학적 이론이나 종교적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경험 속에 있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이 순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태어난 이유예요. 거창한 사명이나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이에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매 순간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꽃이 피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듯이 당신도 존재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꽃은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힙니다. 당신도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때 더 이상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이 괴로움의 원천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질문은 삶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138억 년의 역사가 모여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만들어냈거든요.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죽음, 지구의 형성, 생명의 진화, 인류의 역사, 당신 조상들의 만남과 사랑이 모두 연결되어 지금의 당신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주적 사건이에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천문학적 확률을 뚫고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단 한 번뿐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태어난 이유는 단순 명료해요. 이 우주가 당신이라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의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고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창조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답게 존재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의미 있으며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